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잔뜩 낀 하지만 봄 기운은 가득한 아름다운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좀 저도 쉬고 여러분들도 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또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뭐나 있는 것처럼 막 어수선하게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호객행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해야 되나 조금 자괴감도 좀 들고요. 아니 뭐 남들 다 아는 건데 그 나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과대포장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영상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네요. 이게 머리가 명쾌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가 저한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오늘은 일단 그래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지금 모처럼 그 삶의 여유도 즐기고 주중에 못했던 것도 하고 오히려 더 주말에 더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또 쟤는 또 뭔데 이 주말에 뭐 할 말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별것도 아닌 것에 또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닌가 조금 사과 말씀 드리면서 일단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는 결론이라고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미리 보는 결론은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장이 아직 투심은 받쳐주고 있지만 점점 지금 여러가지 나오는 이벤트나 돌아가는 상황이 여기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더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개미들한테는 이 종목 저 종목이 좋다 이런 섹터가 좋다 하면서 매수 추천을 하면서도 기관들은 뒷구멍으로는 점점 더 많이 슬그머니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것이다. 제가 계속 해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원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압박이 돼서 주식은 떨어진다고 하죠. 반대로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안정이 되면 그것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정돼서 올라간다고들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풍선처럼 힘이 빠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면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야지 하고 달려가서 채권을 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잘 봐야 된다. 바로 이틀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앞으로 시장이 횡보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내려가거나 아래로 더 바람이 빠지듯이 힘이 빠지게 될 때는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경우를 조심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찍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증상이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부터 조심하자고 했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으면서 지금 그리고 이것은 기관들이 선전하는 것과 달리 기관 스스로들 자신들도 여기서 2월 초나 2월 중반의 고점 이상으로 시장이 더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괜히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주말에 더 중요한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즐겨야 되시는 분들은 예, 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좀 쓸쓸하신 분들 있죠. 주말인데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싫어서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내 자신한테 루즈한 시간을 주면서 게으름을 피면서 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라디오 듣듯이 예, 조금 더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작할게요. 목요일에 무슨 검은 목요일이라고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아유, 요새 그냥, 아니, 저기, 3월 FOMC 되려면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는 또 CPI, PPI도 나오고 중요한 물가지수 2개. 아유, 이번 주는 근데 또 파월 발언에 저기, 고용보고서, 비농업 부문 보고서 어제 나왔었죠? 그것까지 준비됐는데 또 예상치 못한 무슨 목요일날 뭔 일이 터졌다고 설레발들 난리들을 치면서 아주 제가 이제 휩소에 휘말리지 말자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휩소도 그냥 이런 휩소가 없네요. 정신이 없죠? 이거 무슨 그 청룡열차라고 하면 너무 아재죠. 서울대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청룡열차가 아니라 요새 뭡니까 그거. 요새는 그 다르죠. 아, 정말 정신없는 검은 목요일이라고 또 엄청나게 3월 9일 이틀 전 목요일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검은 목요일이 뭔지는 아시죠? 1929년에 우리가 전설로만 듣던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아주 뭐 우리로 치면 한강에 가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권총으로 막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웃으면 안 되지. 그때가 그런 일이 사건이 일어났던 데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뭐 보니까 지금 검은 목요일이라고 기사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저께가 검은 목요일이었나요? 정말 그렇게 난리가 났나요? 정확히 따지면 뭔 난리가 지금 난 건 아니고 뭔 일이 슬며시 하나 터졌는데 그게 앞으로 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걸 무슨 당장 뭐 대공황 때 뭔 일이 터진 것처럼 검은 목요일이라고 난리들을 쳤어요. 어쨌든 보죠. 아,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아, 뭐 이런 사진이 막 저기 뭐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폭탄이 몇 개야. 아유, 이거 다 터지면 뭐 날짜 뭐 엄청나게 뭐 5% 6%씩 비슷한 저기 은행들이 빠졌다. 뭐 금융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기사 보고 이제 호사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그 뭔 일이 있다 뉴스를 좋아하고 떠들면서 더 일을 키우는 사람들이죠.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대공황의 재림이었다. 검은 목요일이었다. 실제 뭐 그날 뭐 주식이 뭐 하루 만에 저기 뭐 S&P가 막 20% 빠지고 그랬나요? 그날? 그러진 않았죠. 그날 뭐 저기 1점 몇 프로, 2%뭐 그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까지 해서 또 뭐 2%뭐 러셀 뭐 3%뭐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빠진 게 뭐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비일비재했잖아요. 하루 이틀 동안 뭐 2%뭐 그렇게 빠지고 하는 거는 예. 어쨌든 뭐 심각했대요. 봅시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목요일에 있던 금융주 폭락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온 암호화폐발 총체적 신용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나? 왜 제가 요거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자냐면 사실 이제 오늘 저기 블로그에 자료는 그전하고 틀리게 굉장히 길게 이거저거 좀 정성 들여서 막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좀 길게 썼어요. 이거 근데 사실 어제 금요일 낮에 쓴 거예요. 어제 그 목요일 날 그 일 터지고 나서 제가 뭐야 무슨 일이 하고 슬쩍 여기저기 보다가 하도 좀 웃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날 이제 좀 삘 받아서 어제 미리 썼습니다. 쓰고 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금요일 하루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온 최신 뉴스 한 두세 가지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 갖고 완성했어요. 빨래하고 목욕하고 저도 집안일 하고 이거저거 하고 나서 지금 요거 완성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첫 번째 이거 넣으려면 뉴스들이 이제 그 보통
기사나 뭐 제목은 좀 이렇게 줄여서 나오잖아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앞뒤 다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번 충격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그 충격이 이제 전체 시장으로 옮겨온 막 위기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난 기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지 실버게이트라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그 실버게이트라는 그 금융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터진 것이 같이 터졌거든요. 이날 목요일 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막 코인이 폭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도 같이 폭락하고 있다. 대폭락의 시작이다. 한데 그거를 또 내가 이렇게 뉴스를 저는 이제 TV를 안 보고 유튜브로만 세상을 접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기사나 이런 인터넷 뉴스로만. 근데 그 딱 하니까 이제 관련 영상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 준다고 뜨는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유명하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전문적이신 그 유튜버 분들이 쭉 하는데 아마 실수겠죠. 뭐 이렇게 썸네일 제목만 보니까 아니면 이제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닌데 좀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려고 일부러 이렇게 뭐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들어와서 쳐다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썸네일에 제목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그 실버게이트 문제로 이번 금융 대폭락이 온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시장의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이렇게 다루면서 금융업을 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실버게이트 은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리려고 이 실버게이트 문제는 어제 터진 게 아닙니다. 요 옛날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실버게이트 문제는 언제 터졌냐면 얘 누군지 알죠?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FTX라고. FTX 거기 이제 젊은 사장인데 얘가 그냥 그 아무런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말도 안 되게 저기 그 뭐야 암호화폐 저거를 뭐 지 여자친구의 뭐에 뭐 맘대로 여기저기 뭐 빌려주고 하면서 고객들 암호화폐 갖고 정말 엉터리로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FTX라는 회사가 바이낸스하고 해가지고 거의 업계 1, 2, 3위 안에 들었던 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그 작년 하반기에 얘 문제가 이 회사가 난리가 나고 파산이 되면서 아주 그냥 크게 얻어맞고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 큰 회사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LG가 무너져 버린 건데 그런다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작살 났습니까? 작살 나는데 떨어지는 듯 하니 잘 버티다가 다시 2만 불 위로 회복해버렸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었죠? 2만 5천까지 간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비트코인이 결국은 그때 이제 얘 때문에 FTX가 무너지면서 그 FTX 워낙 큰 그 거래소가 무너지니까 거기하고 여러 연관이 있던 찌그마한 이제 은행들이 얘네들도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서 자금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때 우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려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버게이트였거든요. 여기 나왔네요. 주요 거래처였던 엄청나게 큰 대여 FTX가 파산하게 되니까 그 영향으로 지난해 말에 어휴 이거 못 믿겠는데 하고 사람들이 전부 야 내 저기 암호화폐 찾아갈래 하고는 고객 예금 68%의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전부 와서 야 내 예금 다 해약하고 빨리 돈 줘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 실버게이트라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 은행이 한때는 150달러 위에까지 웃돌던 주가가 4달러대로 떨어진 거 98% 떨어진 겁니다. 예. 대형 하루 만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떨어진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갖고 가상자산 시장이 아주 겨울이 왔었죠. 여기 지금 요걸 보시면 압니다. 요거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나 나와요. 아찔하네요. 자, 쭉 올라가지고 2021년도 쭉 올라서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이거 150달러였어요. 주가가. 야, 근데 이때부터 암호화폐가 기임이 좀 빠지고 시장에 암호화폐가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지는데 결국 중간에 FTX 파산되니까
오야 이 파산 위험이 어디로 막 암호화폐 시장에 은행으로 다 번질 것 같아. 너넨 괜찮아? 여긴 괜찮아? 하면서 서로 뱅크를 내는 게 아니야 우린 괜찮아 별일 없어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바람에 빠졌고 세상에 98%까지 지금 작년 내내 고생한 거죠. 얘네들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엄청나게 살려보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버티다 엊그제 야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이제 모 기업에서 지주회사에서 이 자회사인 이 실버캐피털 은행만 뚝 띄어다가 청산해버린 거예요. 정리해버린 거죠. 이거 못 살려. 그러면서 이제 걔네만 띄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엄청나게 또 목요일날 폭락을 했지만 이미 실버게이트 주가는 목요일 일이 터지기 전에 고점 대비 98% 폭락해 있는 바닥 오브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살리려도 안 되니까 청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무슨 실버게이트 그게 청산됐다 해서 그 일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분명히. 예. 가끔 또 그렇게 오버하는 듯한 잘못 이렇게 전달하는 듯한 기사도 몇 개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그건 아닌데 잘 모르는 앞뒤 사정 이런 거 몰랐던 사람이 보면은 실버게이트 터져갖고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그동안 버티다가 끝장났구나. 그건 아닙니다. 예. 이미 몇 달 동안 살려보려고 했고 고점에서 98%나 빠져서 빌빌 되는데 못 살려 이거 정리해버려. 이거 접자 판 접자 하고는 이제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실버게이트 문제만 터졌으면 목요일 날 전체 시장이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얘는 죽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희망을 안 걸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무슨 검은 목요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세상 다 망가진 것처럼 아무 문제 없던데 그날 아침에 나가서 다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다 했는데 사람들 다 괜찮던데 요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진짜 그날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시장이 사실은 심리적 충격을 줬던 거죠. 어디가 지금 뭐 부도 나가지고 빵빵 막 터지고 신용위기가 여기저기서 도미노로 터지고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런 문제 하루 이틀 만에 안 납니다. 난다고 해도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아까 이 실버게이트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살리고 하려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무슨 검은 목요일 막 얘기를 하면서 설레발들을 쳤는데 한번 봅시다.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얘네들은 이제 건너가고 얘랑 같이 잘 하세요. 한때 좋았죠. 두 번째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있었어요. 여기 SV 은행 SV 뱅크라고 실리콘밸리 뱅크죠. 뭐 SVB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은행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떤 은행이냐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이 은행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다 갔다가 돈도 예금하고 거기서 이제 기업에 돈도 빌려주고 뭐 일반적인 예금 대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한 은행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저기 그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부터가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실리콘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미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 유니콘 회사들,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장 앞으로 미래 기술을 가지고 뭘 하겠다. 대표적인 거 뭐 AI 회사들 중에 뭐 오픈 AI 같이 크게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 AI 기술을 해서 우리도 열심히 지금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데 1년, 2년 뒤에는 결국 이런 모델이 나올 거고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해줘 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부분이 그런 거고 그거 말고도 저번 팬데믹 때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막 들으면 야 정말 미래에는 얘네들이 꽉 잡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열심히 개발 단계야. 그래도 얘네들이 딱 보니까 4차 산업시대에 미래에 엄청나게 뭔가 세상을 휘어잡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금리도 낮고 막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넘치니까 전부 그걸 살라고 몰려들었죠. 뭐 도큐사인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었어요. 막 덕분에 우리도 그때 세상을 많이 알았죠. 그런 거 공부하면서.
근데 그냥 이게 좋다는데 저가 좋다는데 맨날 처음 들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누가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거 좀 싹 모아서 나 대신 좀 투자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분 계셨잖아요. 캐시우드 할머니, 아크 인베스트, 아시죠? 이분요, 물론 뽀샤시가 좀 된 건데, 원래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죠, 완전히. 이분이 그런 것만 완전 전문으로 저기 ETF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게, 그래,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돈나무 언니라고 해서 그냥 환장했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근데 딱 금리가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서 고금리 시기가 되니까 그럼 아직 돈도 뭐 상품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데 미래에 뭐가 될 거다고 기대감으로 투자금 받았던 회사들은 이제 전부 거기 들어갔던 돈도 다 저기 사실은 빚어둬 갖고 거기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신용으로. 근데 지금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 돈 싹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들이 주가가 다 쭉 빠지죠. 그런 묶음 ETF만 가지고 계신 캐시우드 언니가 작년에 완전 최고로 막 다시 떡을 치죠. 이분도 급행열차예요. 코로나 땐 제일 스타가 됐다가 그 이후로 쭉 떨어졌다가.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또 엄청나게 그냥 뭐 상승을 하면서 이분이 또 1월 달에 제일 또 빛을 봤죠. 다시 야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씨 나 무시한 놈들 다 나와봐 했는데 지금 2월 달부터 아마 또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생 참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죠. 대단합니다. 화끈하게 살아야죠. 또 죄송합니다. 항상 지병이네요. 지병. 그런데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중소기술주, 잡주, 스타트업 회사들만 그런 회사들만 상대하는 은행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금이 다 그 회사 이름으로 된 예금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 그 어떤 회사가 무슨 뭐 유니콘이라는 이름의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이름으로 예금이 그 회사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회사의 고위 임원, CEO 그런 애들이 이제 회사 돈으로 이렇게 예금을 계좌를 파놓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만 상대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상대하는 은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만 특화해서 상대하게 되니까 작년에 코로나 시즌 금융 완화 시기 그 무한 양적 완화 시기 제일 혜택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때 그런 기업들이 제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걔네들을 상대하는 이 은행들도 같이 덩달아 주가가 올라갔죠. 수익이 아주 좋았죠. 한마디로.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서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제일 많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작년 말까지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작년 말까지 똑같이 떨어지면서 난리를 칩니다. 좋지가 않았어요. 똑같죠. 방금 얘기한 그 실버게이트 문제하고 암호화폐. 그 얘네들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데 뭔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 회사 돈 가지고 비상금 같이 그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던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그 중소기술주, 잡주,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들이 금리가 언제 갔다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계속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현금이 돌아야 뭐 회사를 운영하고 뭘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을 할 텐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상금처럼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겨놨던 계좌에서 돈을 찾겠다고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진 거야. 우리 급해. 진짜 이 돈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꿈꿨던 대단한 제품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연구개발 용역비로 쓰려고 지금 뭐 아니면은 뭐 내년쯤에 뭐 세금이랑 뭐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쓰려고 비상금으로 꽁쳐둔 건데 당장 지금 현금이 안 들어 큰일이다. 우리 지금 요거 당장 꺼내 써야겠다. 급한데 가가지고 돈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개 해야지. 요새 고금리 상황이 제일 힘들죠. 다 와가지고 전부 돈 찾겠다고 하는데 다른 은행들은 그런 뭐 돈 빌려준 데가 뭐 이런 개인도 있고 뭐 튼튼한 회사도 있고 뭐 가치주 회사 전통적인 그런 회사도에 대출해 준 것도 있고 한데 오직 얘네들만 저기 뭡니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찌그만한 그 중소기술주 잡주 그 저금리 상황이 아주 시대의 어떤 풍원화가 됐던 그런 회사들만 상대하는 은행인 특화된 은행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난국에 이제 총체적 난국에 몰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같은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그런 큰 은행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 찌그마한 뭐 지방의 어떤 뭐 저축은행이나 뭐 제2금융권 찌그마한 은행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은행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일반인들은 상대 안 하고 중소 뭐 지방의 찌그마한 건설사들만 상대해 가지고 걔네들 그 부동산 PF 단기 대출 그런 걸로만 재미를 보고 있는 회사가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런 게 있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나면서 그런 건설 금융사들이 막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한데인데 분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돈이 지금 막 공사가 안 되게 되면 그 은행들이 아니 그 건설사들이 이 은행에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 돈이 너무 급하다 회사 부도나게 생겼다 거기 우리가 여기다 판 거기 계좌 있지 거기 있는 돈 다 지금 찾아갈래 하는데 그런 건설사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건설사 10개가 한꺼번에 와서 같은 날 다 돈 찾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뱅크런이죠. 그 돈을 다 지금 그래 알았어 하고는 줘야 될 텐데 은행에 그만한 돈이 없죠 지금. 왜 그럽니까? 그 돈 받아다가 은행도 다 어디다가 그 돈을 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굴리고 있나 그 은행을 지금 우리 실버게이트 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그 회사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있었나 봤더니 채권을 많이 들고 있더란 거예요. 그 채권이 근데 어떤 채권이냐? 미국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에 관련된 우리나라 PF하고는 좀 틀리죠. 모기지론에 관련된 그런 채권들. 그리고 뭐 일부 회사채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뭐 들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미국채나 모기지론 채권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금이 없었는데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전부 다 와가지고 줄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도. 그 자기들이 들고 있던 채권 팔아가지고 그걸로 현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식시장에 폭락도 했지만 채권도 정말 재미 못 보고 다 손해봤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미국채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 보시자고요. 이게 뭐 국채도 뭐 몇 년짜리 있고 몇 개월짜리 있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10년물 금리만 보자고요. 미국이 계속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10년물 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아이고 계속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언제까지? 작년 이제 10월, 12월까지.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채권 뭐 안전하고 좋지 하면서 얘네들은 아까 말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팬데믹 때 그때 제일 수혜를 받던 자기가 상대했던 기업들이 맡긴 돈으로 다 미국 국채를 샀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간 똥값이 됐어요. 손해가 막심하겠죠. 근데 이 은행들은 지금까지 요거를 안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지금 뭐들을 이걸 팝니까? 계속 들고 가면 몇 년 뒤에는 다시 또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다시 옛날 가격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뭐 죽었다 깰 때까지 합니까? 지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이상은 못하고 곧 피벗 한다며. 그럼 좀만 버티면 되겠네. 잘 버텨보자 하고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대차대조표엔 손해로 안 잡혀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 계좌에 지금 뭐 테슬라 물린 게 고점에서 물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삼성전자, 구만전자에서 물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삼성 믿어. 10년, 20년 뒤에 다시 이거 몇 배로 오를 거야. 안 팔면 그만이지. 끝까지 안 팔고 존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좌에 마이너스는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걸 파는 순간 이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실버게이트 은행들이 미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 금리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전부 내 돈 내놔라 하고 지금 은행에 찾아오니까 팔게 됐어요. 팔게 되니까 헐값에 완전 파는 거죠. 헐값에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변통해 주려고. 파는 순간 그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대차대조표에 손실로 딱 잡힙니다. 이거 정부 악순환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은행은 어떻겠어요? 그걸로도 지금 사람들 돈 그렇게 헐값에 팔아봤자 사람들 돈 다 못 돌려줄 것 같고 은행 신용등급은 떨어져서 대차대조표에 더 마이너스 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디서든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죠.
우리 이제 은행 주식을 더 늘릴 테니까 요걸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또 이제 우리를 믿고 좀 사줘라. 지금 잠깐 어렵지만 우리 보통 막 어제 오늘 생긴 은행도 아니고 굉장히 유서 깊은 은행이라고요. 뭐 40년 된 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상증자를 했죠. 결국 이제 결과만 보면 어제까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위상증자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사주고 아니야 니네 망할 것 같아. 뭐 아무도 지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야 지금 살려준다고 주식 사왔자 너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다. 내년까지 나는 손 뗄란다. 미안하다. 다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오늘 최신 뉴스 보니까 청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지금 보죠. 목요일 날 그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정이 딱 드러나니까 이날 하루에만 이 은행의 주가가 60% 이상 폭락을 하게 돼요. 이 은행은 초과 현금에 여기 나와 있네요. 초과 현금의 대부분을 뭘 사서 들고 있었냐? 미국 국채를 사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뭐. 근데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되고 금방 피벗이 안 되면서 미국 국채 값이 예전에 제일 비쌀 때 상투에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래도 뭐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미국 국채는 언젠가 회복될 거니까 참으면 됐는데 전부 와서 내 돈 내더라. 왜? 그 좀 고객을 다양화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어야 되는데 전부 그 기술주에 있는 그 중소기술 잡주들 아까 말한 캐시우드 할머니가 들고 있는 아크 ETF처럼 그런 회사들만 전부 상대하면서 재미를 보던 은행이다 보니까 좋을 땐 좋았겠지만 지금 힘들어지니까 은행이 뱅크런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 마련하니까 아유 엄청나게 손해는 보지만 미 국채를 다 던져버린 거죠. 모기지론 채권도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야 저 은행 저거 망하겠다고 다 이제 전부 주식 들고 있던 사람이 던져버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죠.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의 예금 감소에 대응해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보유 증권을 매각했다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손실이 된 거죠. 안 팔고 존버하고 있었으면 아직 손실은 아닌데 파는 순간 똥값에 파는 순간 미국채 같은 걸 파는 순간 그 이제 대차대조표 가계부에 딱 적히잖아요. 얼마 손해 이런 난리 난 거죠 뭐. 그래서 그거를 신주를 발행해서 다시 조달하겠다 계획을 내놓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야 저렇게 어렵다 여기 빨리 손 떼자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야 그 동네에 그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들하고 저기 그 4차 산업시대의 주역이다 해서 그 돈도 X만큼도 못 버는 놈들이 저기 주가만 뻥 튀겨져 갖고 재미봤던 걔네들만 상대했던 또 비슷한 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리스트 가까워 하니까 뭐 무슨 은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같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빨리 손 빼자 해서 여기 나와 있네. 뭐 아니다. 여기면 실리콘밸리만 나와 있구나. 예. 이제 대충 뭐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저만 아는 것처럼 저만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내 말이 맞나요?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좀 뻘쭘하네요. 다른 뭐 비슷한 은행의 주가도 그날 뭐 16% 그날 이 은행들은 아직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니들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괜히 피본 거죠. 옆에서 16%뭐 빠지고 그랬대요. 결국 증자 시도는 실패했고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날 그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슷하게 스타트업이나 요런 거 그 상대하는 지역 은행입니다. 그 지역 은행들 다 같이 이제 피해 어떤 한 은행이 난리가 나니까 다른 데도 뭐 심한데 뭐 6%, 4%, 어떤 데 뭐 2%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그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들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로 뭘 팔았다고요? 미국 국채하고 모기지론 채권 같은 걸 던졌어요. 예.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게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번 주 내내 뭐 주말에도 아마 이 내용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뭐 다시 이 기사가 재생산되고 뭐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진짜 큰일 났다. 야, 미국 이제 신용위기 터지나 봐. 난리 났네. 막 어떡해. 이제부터 진짜 뽕락인가 하고 난리를 칠 텐데 사실 거품 쫙 빼고 보면 그렇게 지금 큰일 나고 막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직 드러난 사실만 보면 물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딱 드러난 사실만 보면 그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제 뭐 작년부터 꾸준히 한 얘기고 금년 초에 신년 특집에서 했던 얘기고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 밑에서 금리 인상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QT 양적 긴축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계속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서 신용 위기가 언젠간 터진다. 뭔가가 트리거가 돼서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일 큰 트리거는 일본의 국채 금리를 이제 구르다가 물러나고 4월 달에 새로운 총재가 아마 아니다 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5월, 6월, 4월 말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서 슬슬 또 그쪽이 채권 시장이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엔캐리도 움직이게 되고 아니면은 7월이 오기 전에 5월, 6월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미국이 의회가 셧다운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국채 금리 시장이 또 들썩들썩하고 이런 것이 더 트리거가 돼가지고 중첩 효과가 나가지고 채권 시장이 작년 10월, 11월 말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가장 큰 트리거는 그거다. 그래서 어떤 신용 위기, 부채 위기 얘기를 하지만 국가 간에 이제 신흥국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 나라가 숨 넘어가려는 나라가 몇십 개 되죠. 지금 꼴딱꼴딱하죠. 강달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좀비 기업들은 사실 그 수익도 없는데 싼 금리 때문에 맨날 빚어져서 빚쟁이 생활하면서 연명해가면서 지원금이나 받고 하면서 이어가던 저기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이 슬슬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월가에 이제 고명하신 전문가분들은 채권 사라. 사람들한테, 개미들한테. 그 뭐 주식 사지 말고 채권 사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단기물 채권은 짭짤하고. 근데 이제 회사채 채권, 뭐 소고기가 뭐 2 플러스 소고기냐, 뭐 제가 얘기했었죠. 거기서 이제 이런 것도 좋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쫄보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산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로 현금 흐름이 좋고 잘 나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쓰레기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결합돼서. 아니면 잘 나가는 회사지만 지금처럼 이런 일이 터지면 아니요, 우리는 저기 그 은행에 그 우리가 맡겨놨던 그 비상금 꺼내갖고 지금 돌리면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지금 슬슬 지금 시장에서 우리 나온 제품 호응도도 좋아서 지금 현금이 돌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요런 자기가 그 관계됐던 은행이 이런 식으로 빵 터져버리게 되면 이 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그 고금리 환경과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자꾸 이렇게 말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이 정도 회사채면 안전해요 해도 나는 쫄보라서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죠. 근데 당장 하루 만에 그 영상 올리고 실제 이런 일이 지금 터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은행에 지금 계좌를 갖고 있던 스타트업 회사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아직 부도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현금이 좀 답답해가지고 여기다 쌓아놨던 이 현금을 좀 빼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비상금을 쓰겠다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터진 거예요. 사실은 뭐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사실은 그 뭐 좀비 기업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고 어떻게 보면 잘 버텨내는 괜찮은 스타트업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고기 등급 회사채 시장도 지금 짭짤하니 좋다. 들어가라. 그렇게들 저기 또 전문가분들은 수수료 받으면서 권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쫄보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런 일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 목요일 날 이렇게 무슨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난리친 것처럼 회사채 시장이 문제였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볼까요? 이게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을 보는 요건데요. 지금 이게 목요일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회사채 못 믿겠다고 집어 던진다는 얘기죠. 근데 목요일 날 그 일이 터졌을 때 쭉 올라가긴 했죠. 올라갔지만 저번 전고점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심각해졌죠. 결국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청산되고 지금 뭐 미국 재무부로 넘어가서 옐런 장관까지 나오고 지금 그랬잖아요. 정리한다고. 못 살리겠다고. 결국 이게 터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그럼 빵 치고 여기 올라갔어야지. 진짜 뭔 일 터지면. 정고점 안 넘고 여기서 딱 버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막 기사들에서 엄살 떠는 것처럼 야 이것 때문에 신용위기가 막 옆에 막 모든 회사나 은행권에 다 막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어 설레발들 치는 것처럼 아니란 거예요. 자기들이 딱 봐도 시장 봐도 아이고 저 은행 안 됐네. 몇 개 앞으로 더 몇 달 동안 힘든 거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그쪽 동네의 문제지 아직 뭐 전체로 크게 뭐 건질 문제는 아니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안 걸면은 지금 빵 해가지고 이 정고점 넣고 지금 여기 가야지. 지금 저번 정고점이 이만큼이었는데 2022년 10월 달에 비해서 아직은 안전하다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쳤냐?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1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가장 말이 안 되게 1월 달 랠리가 사실은 보니까 진짜 랠리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밈주들 내일 당장 파산한다고 뭐 지금 뭐 예약되어 있는 그런 뭐 카바나 같은 뭐 저기 이상한 기업들도 하루에 막 몇 프로씩 막 뜨고 몇십 프로씩 뜨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냐? 이건 진짜 랠리가 아니다. 건강한 랠리가 아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중소잡주 기술주 등이 오늘같이 이렇게 아니 어제같이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 사실 좀 이건 너무 말이 안 됐지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랠리가 힘을 못 쓰고 자꾸 횡보하네 박스권에서 하니까 슬슬 빠지던 돈이 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역시 그 캐시우드 할매가 밀고 있던 아크 인베스트는 역시 아직은 아니야. 빨리 발 빼야죠. 우르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러셀 2000 볼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빠졌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동안 요 빠진 거 보세요. 얘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듯 하더니 제가 이때 저번 영상에서도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횡보인데 얘네는 조금 더 빠지고 있다. 많이 빠지고 있다. 이미 러셀에서는 여기는 늦게 빠졌다가는 제일 덤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은 정말 솔직히 지금 오른 건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지. 누구나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뭐 여기 이제 AI 뭐 저기 그것도 있겠죠. 진짜 이제 튼튼한 AI인 마소나 구글이나 그런 애들 말고 우리도 AI로 앞으로 뭔가 만들래 하는 그런 신생 스타트업 그런 애들도 있겠죠. 쭉쭉 이제 좀 아닌데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끝에서부터 박스에 딱 걸쳐가지고 간 보고 있었죠. 여기 수요일 날 파월 발언한 날. 근데 목요일 날 그 터지자마자 에이 이거부터 버려 한 거 아니에요. 쭉쭉 제일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또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르면 2008년 금융위기로 워싱턴 뮤추얼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말만 들으면 무섭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아주 목이 아프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 중소기업
좀 어떻게 보면 꿈만 먹고 사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만 전문으로 상대했던, 그래서 이번 고금리 환경에서 제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은행이고, 그런 특별한 좀 특수한 은행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전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이번에 결국은 그 일이 참다가 엊그저께 암호화폐 실버게이트 은행이 아유 도저히 못 살리겠다 청산한 것처럼, 얘네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목요일 일 때문에 빵 터졌고 살려보려 했지만 못 살려고 하루 만에, 금요일 만에 이제 망한 걸로 정식 딱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 은행의 대부분 고객들은 벤처 캐피털 펀드, 기술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잔고가 대부분 예금 보호액을 대부분 훌쩍 넘는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라가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정리해 주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1차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얼마 받을 수 있지 모른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건물이 저기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스타트업 회사의 돈이나 스타트업 회사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들이겠죠? 근데 그거를 야, 우리 회사는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지금 우리 회사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다 묻어둔 돈은 우리가 진짜 그러지 않아도 요새 고금리 환경이 힘든데 그거 비상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룸 주인이 망했네. 빌라왕이. 전세 사기처럼. 가가지고 우리 돈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돈 받으려면 그 임대차 보호법에 그 들어가 있는 액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얼마나 보장해 주나요? 보니까 2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준대요. 근데 나 이 계좌에 1억 원 넣어놨거든요. 나머지 8천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경매 이제 들어가가지고 선순위 후순위 되면 그때 이제 얼마나 받을 수나 나와요. 아무래도 못 받겠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다 그 상태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가면은 이제 몇 개 스타트업은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몇 달 지나야겠죠. 이제 그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그걸 살리려고 딴 데서 돈을 조달하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빌라왕 하나 때문에 거기 세입자들 지금 몇 달 동안 앞으로 이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녀야겠네요. 아유,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 제닛 옐런 장관이 그래서 하루 지나고 어제 나섰죠. 나가지고 여기 이제 딱 고위 관리들 만나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얘네들. 근데 쭉 들어보고 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권 은행, 특수한 은행들의 문제예요. 이게 뭐 전체 뭐 모든 그 나라 안에 금융권에 이제 뭐 이 부실 도미노 여파가 퍼질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달 가면 하나의 스타트업이 무너졌는데 그 스타트업이 알고 보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저번 FTX 사태처럼 막 방만하게 경영이 돼서 여기저기 했는데 얘가 또 뭐 막 알고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가지고 이것이 큰 저기 은행까지 문제가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나타나는 시간은 몇 달이 걸리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지금 현재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 10월 11월에 터지려고 했던 세계적인 채권 위기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일단은 작년 10월 11월에 터지려고 했던 채권은행의 문제는 뭐였나요? 영국의 일단 연기금,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국민연금 공단 연기금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 걔네들이 들고 있는 국채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국채하고 연관된 상품이 시에로라는 뭐 그런 상품이었는데, 걔네가 터지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은행들부터 해갖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고 모두 다 빠바바바방 터지게 되어 있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스타트업, 찌그만한 기업들만 상대하는 은행들만의 문제이고, 그것도 지금 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진다고 해서 다른 은행도 다 같이 빵빵빵 터지냐, 아직 그런 건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고요. 얘네가 그냥 단지 지네 그거를 국채를 굉장히 비쌀 때 사가지고 싼 때 이렇게 던져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 좀 힘들어지겠다 하지만, 아까 여기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의 동향을 본 것처럼 정말로 거기에 연결된 다른 복잡한 기관들도 너가 죽으면 우리도 다 빠바방 다 고구마 줄기처럼 터질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 요렇게 안 가죠. 요것을 지금 요렇게 가야죠. 난리가 나야죠.
쭉쭉쭉 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때하고는 여기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이게 크게 실제로 영향을 주려고 해도 제일 큰 은행들이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 은행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와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본 비율도 새로 정하고 뭐 그 은행의 그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정말 그 감독기관에서 날마다 그거 확인하고 제대로 그걸 맞추는가 더 막 그 사회주의 국가처럼 직접 간섭해갖고 날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예전 뭐 그때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그 얘기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던 1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많이 지금 준비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러고요. 실제 안 그랬으면 그때 그 뭐 IMF나 뭐 그때처럼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안 변했고 그대로 있었다면은 작년에 그 1350원 넘어서 1450원 됐을 때 우리나라 빵빵 다 터졌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 많이 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러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 붕괴한다고 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오늘 뉴스를 여기다 첨가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영업 폐쇄 안 되겠다. 영업 중단시키고 정부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옐런 미국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계속 생산되는 뉴스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 은행의 특수성,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관된 자산들의 이제 성격 이런 것들 모르고 보면은 제목만 보면 잠 못 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 은행이 무너졌다. 죽음의 도미노.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아유 무섭죠. 이러면 막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이 미국 내 16위고 그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은행이야. 야 시작됐구나. 큰일이다. 이것도 주말에 지금 꽃구경도 못하고 지금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이런 얘기 나오면 좋아하는데 자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 됐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좀 기억하시라 했던 게 뭡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로 들고 있고 이번에 돈 마련하겠다고 던져버린 게 뭡니까? 미국 국채예요. 주로. 여기 또 나오네요. 이 기사에도. 손실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존버하면서 들고 있던 미국채를 일단 팔았어. 헐값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막상 당일인 목요일에는 시장들이 당장이라도 무슨 금융계의 시스템 신용 위기가 막 부채 위기가 막 빵빵빵빵 터져서 전염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도 저 은행 하나 터졌다고 그날 바로 터지지 않았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다가 이제 괜찮네 살아날려나 보네 하다가 몇 달 뒤에 이제 숨겨진 폭탄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빠바방 막 하루에 뭐 몇십 프로씩 떨어진 거지. 뭐 뭔 일 있다고 그날 아무리 심각한 일이 난다고 그날 하루에 그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막 검은 목요일 난리를 쳤잖아요. 대공황 때처럼 막 호들갑들을 떨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호들갑 이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날 이랬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찍었어요. 이것들 봐라 또 시작했네 하고는 원본 보기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다우존스 1.66 떨어지고 S&P 뭐 1.85 떨어지고 나스닥 100 마이너스 1.80 떨어지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 떨어지고 러셀이 마이너스 2.73% 떨어지고 이게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떨어졌죠. 어제도. 근데 어쨌든 목요일 날 이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지나 이렇게 뺐어요. 자, 실버게이트 사건이 목요일 날 당일 날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 기사들을 보고 제가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진짜 뭐 당장 신용위기가 뭐 모든 은행들이 터질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섹터만 가라앉은 게 아니라 다우, S&P, 나스닥, 러셀까지 모든 지수가 무슨 저기 뭐 코로나라도 터진 것처럼 전부 다 쭉쭉 빠졌네요. 그날. 그러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금융하고 전혀 상관없는 섹터에서 전부 일제히 다 돈을 뺐다는 거예요. 맞죠? 더 많이 떨어진 거는 얘는 진짜 우리가 이번 랠리를 봤어도 연초에 랠리를 봤어도 얘는 진짜 오르면 안 되는 애인데 너무 덩달아서 올랐어. 양심 없이 올랐어 하는 애들. 러셀 2000이죠. 거기에서 먼저 더 많이 빠졌고요. 목요일날. 자, 맨 처음에 제가 미리 결론이라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엄청나게 더 막 호들갑을 떠고 난리를 치면서 그 와중에 그래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튼튼한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상관없이 무조건 큰일 났어 지구 곧 멸망해 하면서 다 같이 그날 뺐다는 거예요. 누가 뺐겠어요? 기관들이 뺀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이 어차피 앞으로 더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분위기 보니까 잘해봤자 금년 내내 잘해봤자 박스권인데 당분간은 그 박스권에서도 지금 상단에 온 것 같다. 2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거지 줌 하면서 일부 설거지 했다가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실버게이트 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도 터지니까 뭡니까? 나부터 빼야지. 넘겨야지. 난 손해 안 봐야지. 그 기관들이 모든 섹터에서 다 같이 큰일 났네 막 떠들고 다니면서 지들을 싹 뺀 겁니다. 예. 자,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자, 금융 섹터와 상관없는 모든 다른 섹터에서도 일제히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게 목요일 날 얘기입니다. 금요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사들 몇 개 봤는데 이거를 짚어낸 기사는 없더라고요. 저만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의심병이 많아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건 본다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을 숨어 있다는 건데 뭔지 한번 잘 보시죠. 지금 요거죠. 금융섹터와 관계없는데 왜 딴 데서 다 돈을 뺐냐고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아까 말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서 채권을 다 던졌잖아요. 돈을 마련하겠다고. 근데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미국 국채였거든요. 그럼 미국 국채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요새 미국 국채가 어떻게 가고 있었나요,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재미가 없어서 이거 다 듣다가 이미 다 나가셨을 것 같은데? 나만 재밌는 또 혼자만의 방송이네. 이거죠. 요새 미국 국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금리가.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국채를 안 사갖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문제가 터지면 이게 이제 제가 얼핏 얘기했었죠. 저번에 이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4.0에 붙어서 완만하게 올라가면 보통 완만하게 오래 떨어지는데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네요. 이것이 국채를 안 사가지고 자꾸 금리가 오르는 거였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막 던졌다면서요. 투매를 했다면서요. 살아나려고 지들 돈 마련하려고. 자꾸 투매를 던지게 되면 매도세가 터져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럼 금리가 요새 더 올라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거 그냥 아는 분들은 바로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 정말 다 경제 초짜다 하는 분들은 지금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많지는 않겠죠.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기가 없어갖고 이거 지금 채권 금리예요. 금리는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 인기가 없어서 이 채권을 안 사주는데 거기에 또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자기들 파산을 막아보겠다고 뱅크런을 막아보겠다고 들고 있던 미 국채를 다 던졌어요. 그럼 시장에 매도세가 엄청 나오죠. 매물이 나오죠. 사는 사람은 없는데 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죠. 미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니까 미국채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목요일날 보세요. 쭉 떨어지고 금요일까지 오히려 채권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전부 채권을 사겠다고 우르르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날 실리콘밸리가 막 던지니까 미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다 사주고 그거 말고도 더 샀어. 계속 사가지고 정말 이 하루 이틀 만에 국채 시장에 이런 변화가 나오기 힘든데 어마어마하게 다 국채를 사겠다고 일이 몰려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려고 몰려갔겠습니까? 예. 이제 눈치채셨죠? 여기서 돈 다 빼가지고 다우 S&P 나스닥 그 이제 실버게이트 하나 사건 뻥 터지니까 뭐 동네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은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싹
모든 데서 돈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갔어요? 국제시장 가서 지들 먼저 싹 산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저번 시간까지 요런 움직임이 나오나 잘 보자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그 영상 만들고 하루 만에 나온 거죠. 만약에 정말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버게이트 은행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의 어떤 그 채권을 던져갖고 그 신용위기, 채권시장의 위기가 오는 걸로 얘네들이 정말 위험을 생각해서 시장에서 돈을 뺐다. 지들 말대로 그렇게 변명을 하려면 그러면은 국제시장도 들어가지 말아가지고 국제시장 금리도 올라갔어야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들 다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하면은 하이힐드 채권도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서 최소한 계속 빵빵 더 떴어야지. 왜 어제 청산 발표 나오면서 더 심각한 얘기 나는데 왜 금요일은 여기서 가다가 도치 사인 나오면서 여기서 살짝 멈추냐고요. 회사채 시장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짚어내는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 뭐 여러 군데 뭐 유명한 특파원님들 뭐 기사들도 이렇게 봤는데 짚어내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뭐 월가 찌라시 뭐 거의 뭐 분석해주는 그 정도니까 거기서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해주시는 정도니까 뭐 자기들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10년물 금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월가에서 찌라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은 목요일로 신용위기가 올까봐 나 그래서 시장에서 돈 뺐어. 자기 합류하고 변명에 맞으려면 국채금리가 더 뛰었어야 되고 회사채 금리도 전고점 넘어 뛰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미 국채를 실리콘밸리에 갖다 던지는데도 다들 가가지고 국채를 막 사가지고 국채 가격을 올려놨다는 거는 회사채 시장은 그렇게 호들갑을 띄면서 이쯤에서 아 이제 별거 아니지 끝났지 하고 쉬어가는 건 뭡니까? 지들이 그렇게 호들갑 던 거는 다 위장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가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 운용 그렇게 크지 않았다. 세 번째 이겁니다. 심지어 그러면 그런 금융위기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가 문제가 됐다면 스타트업 중소기술주나 러셀에서 빠진 건 이해를 해요. 그러죠? 앞으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돈 묻어두고 있던 스타트업 회사들이 점점 여기저기 도산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보세요. 다우는 이만큼 빠졌고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때문에 좀 빠진 거죠. 금융주들 문제가 있다 하니까 겁나가지고 이거는 뒤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S&P도 좀 빠지고 뭐 나스닥 100은 그래도 아직 박스권 안에서 버티네요. 반도체 섹터도 잘 버티고 있고요.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도 그런데 나스닥 종합도 좀 빠졌지만 러셀 혼자만 아주 그냥 보십시오.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여기 아까 말한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 중소기술주들, 캐시우드 할머니, 딸들, 뭐 걔네들 있으니까 지금 이거 쫙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왜 불과 제가 그 뭐 수요일 날 그 영상 만들 때 그 전날 제가 봤던 기사에서 월가에서 추천하는 게 다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였어요. 잠깐 뭐 지금 2월 중순하고 3월 초에 조정이 오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얘네들 회사들은 분명히 살아난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뭐 1위 독주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때문에 무조건 수혜주기 때문에 더 살아. 목표가 막 높이고 매수 추천했어요. 분명히 제가 기사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날 빅테크나 AI 대표 수혜주에서도 손을 다 빼더라 이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아니 지금 금융주 섹터에 지금 그 일부 실리콘밸리 은행 스타트업 상대하던 그 은행들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그게 이제 국채 시장이나 저 회사채 시장에 나온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닌 게 나왔으면 왜 AI 지금 사? 지금 이런 걸로 흔들리면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 아니에요? 저가 매수할 기회? 근데 이게 지금 그날 저기 보면은 이것도 그날 겁니다. 예, 그날 건데 보면은 다 빼. 애플 뭐 저기 뭐
아마존, 메타, 테슬라도 뭐 5%씩 빠지고 엔비디아 3%씩 그날 뺐어요. 목요일 겁니다. 목요일 당일에 제가 웃겨갖고 찍어놨어요. 어제 아침에 아니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찍어놨어요. 아니 무슨 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전날까지도 잘 나갈 거라고 매수 추천했던 왜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돈을 다 빼냐고. 응? 안 빠진 데가 없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빠졌어도 엔비디아 같은 거는 지금 잘 나갑니다. 테슬라도 많이 빠졌네요. 쭉 빠지고 있죠. 그때부터 여기 딱 오르는 거 같더니 이제 3월 6일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쭉 빠졌었네요.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세죠. 이거 보세요. 남들은 2월 1일부터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얘는 2월 중순에 2월 20일에 한 번 더 빵 떴죠. 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지금 좀 힘들어지고 횡보해도 무조건 AI는 간다. 엄청나게 펌핑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돈이 여기서도 재미 못 볼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올라가네? 그러고 있는데 엔비디아 AI는 확실할 것 같으니까 모든 돈이 이리 다 몰린다고. 그래서 이날 빵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갭으로 빵 떠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요일, 금요일 그 전혀 상관없는 금융 쪽에 일부 찌그만하지는 않지만 그 스타트업 회사였던 특수한 은행들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지금 AI에서 아까 봤죠? 3%씩 빼버렸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3%씩 3.08% 빼주고 그리고 어제도 빠졌죠? 어제는 얼만큼 빠졌나요? 나 안 봐가지고. 어제도 2% 빠졌네. 이틀 연속 5% 빼버렸네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지들도 여기가 끝물인 거 알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제같이 빵 뭔 일 저기 목요일날 터지니까 그거를 더 막 확대해서 가면서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주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돈 뺀 것처럼 사실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너무 놀래서 뺀 것처럼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정말로 놀래서 뺀 거면은 국채 시장이 그렇게 금리가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와서 전부 채권으로 바꿔먹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결국은 뭡니까? 개미들 정신없게 만들면서 지들은 이미 싹 다른 데로 가면서 주식시장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나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오를까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랐죠. 근데 밑에 보조지표 보시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아이고 내려가고 있죠. RSI는 곧 따라 내려오든지 오겠죠. 아니면 얘가 버티면 얘가 올라갈래나? 글쎄요. 전체 다른 상황들을 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사실 그 전부터 나왔었죠. 이런 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도 보면은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는 횡보하잖아요. 조금씩 오르면서. 근데 사실 이때부터 테슬라는 이거 딱 정확히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조만간 떨어지겠구나 하는데 월화수목금 짜자작 떨어졌네요. 어디 얘기해다 왔지? 네, 그래서 요 미국채를 매각했는데 왜 저기 미국채 시장으로 달려갔냐? 뭔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수상한 움직임이 이 세 가지가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연막탄 닌자가 빵 터뜨리고 싹 숨어가지고 지들은 어디로 싹 채권시장으로 달려간 거죠. 이게 지금
AI까지 살짝 버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간 거죠. 요 그림을 미드저니에서 제가 한번 갖고 봤습니다. 미드저니에 제가 영어로 독수리로 딱딱딱 찍으면서 연막탄 터뜨리는 닌자 좀 그려줘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바로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숨기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심이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증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를 딱 집어서 얘기해 준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요것은 눈치 게임이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번에도 이것은 앞으로 그 눈치 게임이 어떻게 일어나나 잘 봐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서 기관들이 개미들한테 자꾸 더 넘기면서 채권시장으로 달려가는데 지금 마침 목요일날 이 일이 터졌죠. 그러니까 조금씩 티 안 나게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얘 기관들이에요. 지금 1, 2, 3, 4에 다 런닝맨 기관들입니다. 개미들은 모르고 있죠. 저기 딴 데서 놀고 있겠죠. 근데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다 빼자. 금융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뭐 통신, 기술, 뭐 지금 AI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 재미 볼 만큼 봤어. 빨리 여기 빼고 채권 시장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최대한 저기 이익을 보전할 것 같아 하니까 누가 먼저 갈까? 지금 눈치 보면서 1, 2, 3, 4 하는데 실버게이트 사건 터지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다가 동시에 앉은 거예요, 지금. 걸린 거야. 눈치 안 보이게 살살 나갔어야 되는데 난리가 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금요일도 더 빼버리죠? 야, 개미들도 눈치채고 다 빠지겠다 이러다가 하니까 이제 자기들 서로 빠지려고 지금 4번, 5번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하나 더 보시자고요. 근데 웃긴 게 목요일 날 빠질 때 JP모건이나 저기 뭐 시티은행이나 큰 은행들도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뭐 JP모건 5.41, 뭐 그다음에 여기 뭐야 웰스파고 은행 마이너스 6.18,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아가 마이너스 6%, 시티은행도 아니 얘네들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뭐 스타트업만 상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반인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건실한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건실한 기업, 오히려 이 고금리 상황에서 더 이렇게 저기 주목을 받는 가치주 회사들, 그런 회사들하고도 상대하고 일반 개인들도 상대하고 또 JP모건 이런 데는 뭡니까? 투자은행이잖아요. 뭐 더 이제 더 큰 뭐 다른 데하고 연결된 건데 왜 얘네들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다 빠졌을까요? 이 실리콘밸리 위기가 이리 옮겨가지는 않을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옐런도 얘기했고. 그 자산의 어떤 연결성도 작년 10월, 11월처럼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얘네들까지 다 빠졌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서도 돈을 빼고 싶었어요. 아까 AI나 뭐 기술주에서 이 핑계 대고 요 핑계 대고 빼고 싶을 때 이 일이 터지니까 뺀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뭔 하나 루머는 아니고 지금 하나 이제 스캔들 소식이 나왔는데 그 스캔들 소식을 핑계로 여기서도 야차 뺀 겁니다. 그것도 또 모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웃긴 핑계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왜 대형 은행주 금융주들은 그날 목요일날 얘네들까지 떨어졌나 했더니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뭐 그 성착취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뭐 그 못된 놈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하고도 뭐 지인이고 예전에 그랬으니까 너도 뭐 관련된 자료를 이제 거기에 법정에다가 추가로 더 내라. 예전에도 한번 냈지만 그런 명령이 오니까 저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우리 경영자 교수는 그 앱스타인 그 나쁜 놈하고 이게 계좌를 뭐 직접 관리해주고 그거 알고도 뭐 관여했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랬는데 추가로 본 자료를 더 내라고 이제 그 법정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아주 그냥 야 제이미 다이먼 뭔 일 거기 관련돼 가지고 법정 구속되고 저기 CEO JP모건 바뀌는 거 아니야? 에이씨 누가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근데 실제 그런 얘기가 퍼뜨리면서 JP모건이 그날 폭락했습니다. 좀 악의적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얘네뿐만 아니라 다 터지는 거 아니야? 상황 잘 모르는 애들은 저거 왜 빠져? 저 우리도 빼야겠는데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빠지고 웰스파고 빠지고 다 폭락시켰어요. 이것은 역시 목요일날 실버게이트 사건을 핑계로 뭡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전부터 금융주들 얘네들도 사실 지금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말도 안 되게 좀 올라 있었는데 여기서 빨리 눈치 보면서 아까 눈치 게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빼고 싶었는데 좋은 핑계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요 기사 가지고 이제 막 소문 쫙 퍼뜨리면서 지들도 다 같이 뺀 거예요. 요것도. 여기 절대 이제 그 대형 은행으로 시스템 위기가 넘어갈지는 않을 거라는 이유가 또 여기 지금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JP 모건에서도 과장된 소문을 이용해서 금융주에서 그날 다 같이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같이 빠진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왜 금융주는 그동안 오른 게 말이 안 됩니까? 엊그저께 이번 주에 또 나온 게 뭡니까? 그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 그 역전되는 차가 또 한 번 신기록 갱신했죠? 이번에 뭐 41년인가 42년 만에 최대치로 또 벌어졌죠? 그러면은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중은행은 싼 이자로 장기채를 빌려다가 조금 이자가 높은 비싼 이자로 그걸 빌려줘가고 그 중간에서 그 돈 따블 치는 거 아니에요.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대마진으로 얘네들도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 장사를 해먹는 건데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돼서 오히려 단기 금리가 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역전이 되면 얘네들이 수익률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계속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는데 경기 침체 시대가 또 온다 하면은 예전같이 또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해준 투자은행도 짭짤한 재미를 못 보고요. 실제 IPO 시장도 다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미국채들 많이 사다 놓는데 그거 아직 실현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것도 잠재적인 부채가 되고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스타트업 같은 기술들이 빵빵 터져서 부도가 날 걸 대비해서 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이런 큰 은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을 역대급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죠.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몇 번의 위기, 큰 위기가 올 때 너희들은 살아남냐 어떠냐 괜찮겠냐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속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데 괜찮다고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사실 목요일날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도 은행 금융주들도 빨리 돈 빼는 게 낫겠다 하고 한 번 더 볼게 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대형 금융주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계속 공포스러운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말 내내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증거가 있어요. 제 의심이. JP모건을 보면 돼요. JP모건이 그렇게 빠질 게 아닌데 지금 JP모건 아까 그런 소문이 났었다면서요. 잠깐만요. 테슬라 한번 더 보고 가죠. 워낙 오랜만에 봐서 어떻게 좀 변했나 봐야겠네. 지금 고점에서 이만큼 내려와서 지금 38.2% 근처 가다가 이제 떨어지네요. 힘 못 쓰고. 워낙에 그때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 후반기 때 이번에 엄청 올랐다 하지만 이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걸 그서놓은 선이 있네요.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근데 이 추세선을 올랐다 내렸다 첨벙첨벙 하더니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초부터 떨어졌네요. 테슬라는 12월까지 무섭게 떨어졌네요. 왜냐하면 사실 11월부터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왜 떨어졌습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독주가 끝났구나. 이리자리가 비아디에 넘겼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점점 경쟁자들도 엄청 크고
테슬라는 점점 힘들겠구나 하니까 정말 무섭게 버렸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버렸어요. 다른 주식들은 10월 말 11월 중순의 그 저점이 다시 12월 중순 저점하고 같았는데 얘는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신화도 상당히 굳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차하면 버리려는 애들 많아요. 이렇게 버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나 정책에 나눠면서 다시 막 살아나려고 엄청나게 지금 머스크가 노력을 많이 했죠. 뭐 갬블링 하듯이. 그래서 지금 올랐는데 다시 또 지금 요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뭐 얼마 떨어질까 한번 볼까요? 주말이니까 뭐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 토요일 일을 나눠서 들으세요. 볼까요 한번? 네. 일단은 뭐 요게 넥라인이 될 거고 요 넥라인은 일단 내려와서 한번 걸쳤다가 어떻습니까? 뚫고 올랐다가 그 넥라인은 뚫었네요. 이미 뚫고 내려왔네요. 목요일날 갭으로 떨어졌었네. 두 번째 이제 지지선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쯤 되겠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전에 올라왔던 데고 여기 한번 떴던데 거기는 지금 그렇죠 뭐. 내가 잘 붙였나? 딱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서 두 번째 지지선 떨어질라다 뜨거 하고 올라왔네요. 버틸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나락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여기까지 나락인데 테슬라 다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중요하네요. 테슬라. JP 모건 봐야죠. 죄송합니다. 네, 보세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 지금 뭐 제이미 다이먼이 뭐 CEO가 뭐 잡혀 들어갈 수도 있네. 뭐 말도 안 되는 과장되는 소문을 막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법정에서 자료 하나 더 추가해서 내라고 했다고 그거 뭐 호들갑들을 떨면서 이게 목요일 날 거 봐야죠. 3월 9일 10일 목요일 날 이만큼 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버린 게 정말 JP 모건에 뭐 문제가 있어 버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금융주에서 이제는 금융주도 재미 다 봤다고 발 빼고 싶었거든요. 올라간 거 보세요. 일목균형표로 보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이걸로 보시자고요. BB로. 이렇게 올랐는데 자기들이 봐도 금융주 너무 올랐어. 지금 앞으로 금융주한테 좋은 상황도 아닌데 빼고 싶어. 빨리 발 빼고 싶었는데 그 일 터지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지들끼리 4번 5번 같이 빠지다 이렇게 빠졌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융주에서 그렇게 뺐지만 실버게이트나 중소기술주 러셀처럼 JP모건은 그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다 과장된 헛소문으로 뺐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이제 더 빠졌죠. 다른 것들은 더 빠졌는데 JP모건은 어때요? 쭉 끌어올랐잖아요. 에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들 아시려나?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즉 시장에 목요일날 같이 좋은 핑계거리가 나왔을 때 가상화폐 시장에 그 전부터 어제 뭐 갑자기 부실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실이었고 지역은행의 신용 문제도 뭐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거를 엄청나게 또 호들갑을 떨면서 핑계 대면서 지들은 먼저 시장에서 슬그머니 남들보다 먼저 눈치 게임 하듯이 발을 빼고 싶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거리를 더 크게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월 초나 중순까지의 랠리 중에서 가장 그 중에서도 너는 좀 너가 여기 끼면 안 되는데 왜 너까지 왔니 하는 그런 정당하지 못한 밸류에이션으로 올랐던 러셀주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섹터에서부터 붕괴가 가장 빨리 크게 일어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사람들한테 탄탄하고 이거 사라 추천 그 전날까지도 열심히 추천했던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도 엔비디아는 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도 3% 2%씩 밑장빼기에 쭉쭉 들어갔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이거 그때 제가
아하, 재밌게 됐네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여기서 얘기했었죠. 여기가 지금 이 후행 스팬이라는 건데,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 여기 구름대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름대에서 후행 스팬이 밑으로 쭉 탈출하면서 뚫고 나가게 되면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보자. 얼핏 말씀드렸는데 불과 며칠 몇 시간 만에 이 두꺼운 구름대를 그냥 사정없이 뚫고 내려오면서 버림받았죠. 버림받고 다시 그 암호화폐의 중요한 분기점이 2만 불. 거기서 한번 땅 튕겨갖고 지금 지지받고 있네요.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실버게이트 문제라고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게이트 문제는 사실상은 FTX 작년 더 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여파가 이미 98% 빠진 상태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에요. 그거 다 알면서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다 해서 청산 결국 됐다 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돈 빼갈 사람들은 다 빼갔어요. 거기서. 그냥 그거 핑계로 이제는 그동안 비트코인도 좀 오르지 않을까 들어왔던 돈들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니지, 비트코인 여기서 더 달러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리 뭐 25,000달러 말하지만 그래 지금까지 받고 나는 여기서 니들보다는 먼저 발 빼야겠어. 그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한꺼번에 몰린다 그냥 쭉쭉 빠진 거라고 봐야 되죠. 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의 신용 위기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트리거들 몇 달 동안 더 진행되고 중첩되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터질 큰 위기 중에 블랙스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물밑에 QT 양적 긴축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는 딱 당해서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여기 그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새.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SV 실리콘밸리 은행 그것은 그때 예전과 달리 지금 대형 금융권은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정비가 돼 있고요. 그때처럼 파장의 피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더 중첩돼서 몇 달 뒤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 파란색은 제 생각을 쓴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연준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경색과 위기, 강달러에 의한 신흥국들의 부도 위기, 거기에다 인도, 중국은 괜찮다 생각을 했었지만 요새 인도가 너무 깝치고 있죠. 얘 한번 두드려 맞습니다. 이러다가 지들은 뭐 잘나가지고 줄타기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선 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인도도 외환시장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맘먹고 지금 미국이 땡겨버리면 인도도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뭐 정부 부채가 작다 하지만 기업 부채가 있는데 그 기업 부채가 전부 사실 뭡니까? 그 지방정부 부채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치면 중국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도 사실은 뭐 1월 달에 그래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들도 다 그거 사라고 해서 거기 발 들여놓은 분들이 또 얼마나 우리나라 중학계빈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 통계 나왔을 때도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었죠. 다 그거 사라고 전 세계 뭐 저기 전문 기관의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다 선동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뉴스를 찾아보기에는 너무 좀 그런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저께인가 뉴스 봤더니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수익률 1월 달부터 쭉 올랐던 것이 연초부터 그게 지금 수익률 0% 됐답니다. 그저께 0%. 오른 만큼 다 까먹었단 거예요. 그새. 아니 뭐 엄청나게 중국 오른다고 돈 넣으라고 하더니 지금 뭐 얼마 되도 않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왜 이렇게 또 금방 식어버렸네요. 뭐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아까 JP모건 주가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호사가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 여러 개 다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난리칠 문제는 아니었어요. 호사가들이 그렇다는 거지 왜 내가 그랬다 그랬는지 잊어서 발뺌하는데 사실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른 직접적인 신용 위기는 사실 없었는데
주가의 폭락이 앞으로 지금 먼저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 터진 건 없는데 미리 그냥 모든 섹터에서 모든 지수에서 다우, S&P, 나스닥 할 것 없이 빼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싸다. 한마디로 비쌌었다. 정말로 이것이 신용위기,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얘네들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채시장의 채권 투매가 더해지면서 국채시장의 채권 금리는 여기서 4.0 위로 빵 뚫고 4.25까지 올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만에 정말 무섭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부 채권 시장에 가서 저 채권 살래요? 다 달라 들어갔고 채권이 4.0 근처에서 3.75까지 뚝 떨어져 버렸죠. 3.75도 뚫고 내려왔네. 3.7까지.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살짝 속이면서 지들 좋은 짓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 맞죠? 거기다가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올 3월 FOMC까지 지금 CPI, PPI 또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와갖고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3월 FOMC에서 파월이 50bp 올려야겠는데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발 빼는 거죠. 이렇게. 에? 한 번만 더 볼까요? 재밌네. 이렇게 친구가 많으면 이렇게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는데 친구도 없고 이 주말에 이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외롭게 마이크 잡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횡보하던 박스권을 하방 탈출하게 될 우려했던 그 세 가지 기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써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나왔다. 자 이제 목요일날 실업 청구 저기 한 거 그 실업 지표도 나왔었고요. 사실은 금요일 어제 또 이제 비농업부 고용 지표도 나왔었어요. 너무 지금 목요일 실버게이트 사건 때문에 지금 실버게이트랑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지금 좀 묻혔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었죠. 간단하게 결론만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일자리 수는 역시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일자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 뭐 계절치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게 깜짝 나온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수정된 거 봤는데 그게 많이 수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그렇게 틀리지 않고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고용시장 정말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피벗은 없다. 앞으로 계속 통계는 계속 고용시장이 탄탄한 걸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서 해고되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실업급여 청구한 것도 조금 늘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중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거 보니까 아직 조금 고용시장이 살짝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뜨거워서 여기서 계속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된다. 딱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페드와치라는 건데 다음번 그 FOMC 회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0.25, 25bp 올릴 거냐, 50bp 올릴 거냐, 이렇게 서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 인터넷. 네, 저기 좀 제 컴퓨터가 좀 저쪽이 잘 안 돼서 investing.com에서 페드와 그 금리 모니터링 하는 요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3월 23일 날 하게 되는 그 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를 여기로 올릴 거냐, 여기로 올릴 거냐,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보면, 그러니까 4.75에서 5.0까지 올리겠다. 즉, 0.25% 25bp 베이비 스텝만 올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팀이 지금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니다. 빅 스텝 50bp 올릴 거다 하는 사람들은 40%의 확률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만 보면 정반대죠. 그때는 3월 달에 파월이 50bp 빅스텝 올릴 거야 하는 애들이 60%였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 수요일까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수요일까지 파월이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다들 난리 호들갑을 떨면서 3월 달에 50bp 올릴 거야 하고 다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과 하루 만에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반대로 또 바뀌었죠? 3월 달에 그냥 베이비 스텝 할 것 같아. 하루 만에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한 거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가 봐. 앞으로 또 경기 침체가 살짝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파월도 함부로 뭐 50bp를 못 올리겠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불과 수요일까지만 해도 당장 뭐 빅스텝이 뭐 결정이 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여러분들은 막 정신을 어지럽게 휩쓸라고 했죠. 제가 톱에 비유해서. 근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휩소에 막 진지하게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뭐 50bp 뭐 내릴 것 같다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채권 시장에서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말 뭐 내가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월가의 전설이라는 사람들이 막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지금 뭐 채권 지금 살 때가 아니구만. 채권 지금 던져야겠어? 팔아야겠어? 여기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겠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또 터지면서 아니야 3월 달에 25bp 올린 거야. 말 싹 지금 생각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쭉 빠졌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런 막 언론에서 설레발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파월의 청문회 발언 이후 난리 부르스를 친 지 불과 하루밖에 안 돼서 페드와치 예상금리는 지금 또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휩소에 현혹되지 말자. 이 휩소는 다 뭡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숨어 있다. 디테일이 뭡니까? 지금 날마다의 이벤트와 선동의 시장은 날뛴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극심하게 말라버린 유동성과 하루짜리도 안 되는 그 초단기 옵션 베팅, 제로 DT 같은 걸로 더 심하게 이렇게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막 생각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자. 큰 흐름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큰 흐름에서 지금같이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들한테 홀리지 말자. 이 악마들은 뭡니까? 막 이 일 저일 크게 막 선동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그 와중에 자기들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발 빼서 채권시장으로 신용위기가 어쩌네 하면서 지금 그러면 국제시장이 더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되게 전부 국제시장으로 달려가 가지고 전부 안전자산이라고 사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지금 몰려갔죠. 이런 거를 잘 속지 말고 잘 주의 깊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결론을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시장이 아직 투심은 받쳐주지만 점점 돌아가는 상황이 여기서 더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싶으면 개미들한테는 매수 추천을 하면서도 기관들은 점점 더 많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우 보십시오. 첫 번째 박스권에서 확실히 밑으로 내려왔죠. 자, 여기서 계속 빠진다면은 뭔 일 생긴다면 쭉쭉 빠지는 거죠. 아니면은 두 번째 이제 여기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두 번째 박스권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며칠이나 가는지 보자고요.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 S&P 500도 지금 이렇게 보다가 내려왔죠. 여기서 지금 정말로 뭐 큰일이 생겨서 쭉쭉 빠진지 아니면 이 첫 번째하고는 다른 밑에서 확실한 두 번째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지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제 처음에 있던 박스권하고는 1층, 2층으로 분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실리콘 반도체 분야도 뭔가 좀 더 막 더 센 척 하지만 오르고 막 더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요. 러셀 2000은 얘는 뭐 박스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더 빠져가지고 지금 얘네가 좀 문제인데
박스 어쨌든 더 밑으로 한참 내려온 박스권에서 더 빠질지 여기서 조금 이대로 더 흘러가면서 또 다른 이벤트를 기다릴지 보자고요. 예.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2만 불 어떻게 버티나 보고요. 닥스가 굉장히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닥스. 그렇게 지금 저번 전고점을 넘어서 뭔가 넘어갈 것 같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닥스도 좀 빠졌네요. 얘도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았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10년물 금리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이 나올지 어떨지 정말로 여기서 쭉쭉 떨어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박스권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회사채 금리는 받쳐주고 있고요. 금인데요. 제가 그때 금하고 은 내려올 만큼 이제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올라갈 겁니다. 슬슬 지금 벌써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려와서 어디다 지금 크게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저번에 얼핏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달러가 잠깐 쉬어갈 때가 됐다고요. 달러가 잠깐 쉬어가게 되면은 환율도 잠깐 쉬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순간을 비집고 금과 은은 올라오겠죠. 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굳이 뭐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그동안 오르네 뭐 했는데 지금 달러가 한번 쉬어갈 때 됐으니까 환율도 이제 앞으로 조금 쉬는 조정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조정기가 나올 때 어디까지 내려가서 쉬었다 올라가냐 그게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코스피 곧버스인데 이거 헤드앤 숄더들 얘기 틀림없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헤드앤 숄더면 여기서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더 3월 4월 날라갔어야 되죠. 아직도 그렇게들 믿고 계실 겁니다. 이게 헤드앤 숄더니까 곧버스 빠지면서 보시자고요. 글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꼭 내가 다 맞을 것처럼 얘기하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위안화 지금 7.0 포치 넘으려다가 계속 끌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쉬어가면 얘네들도 조금 쉴 수도 있겠죠. 이제 엔화도 이제 여기서 많이 좀 떨어졌네. 좀 안정됐었네. 뭔 일 있었나? F1 체이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음악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룹이었죠. 저니의 페이스풀리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보컬이 있죠. 스티브 페리가 있죠.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나오기 힘든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진 스티브 페리의 저니는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던 그룹이고 히트곡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오늘 분위기 좀 좋은 거 한번 락 발라드로 페이스풀리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재밌는 편안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